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학자들은 타이타닉 비극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배와 침몰에 관한 특정 사실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놀라운 이미지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사진들은 재난 이전, 도중,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당시의 희귀한 사진들을 통해 이 유명한 배와 그 이야기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이타닉호의 건조. 1909년 3월 31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이 웅장한 배의 건조가 시작된 날입니다. 조선회사 할랜드 앤 울프가 이 배를 건조했으며 소속 설계자들과 기술자들은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해양공학의 유명한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RMS 타이타닉은 RMS 올림픽, HMHS 브리타닉과 함께 세 척의 올림픽급 원양 여객선 중 하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 척의 배는 모두 비극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은 아마도 건조 당시에 뜨거운 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처음부터, 심지어 완전히 조립되기도 전부터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배가 첫 항해를 떠날 날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 첫 항해가 마지막 항해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배의 소유주였던 화이트 스타 라인사는 당시 매우 성공적인 회사였습니다. 사업은 수익성이 좋았고 미래는 유망해 보였습니다. 회사를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끔찍한 사건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초기 건조 사진들은 배가 깊은 북대서양에 침몰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들은 마치 과거를 들여다보는 창과 같아서 주변의 모든 건물보다 더 높이 솟아있던 배의 인상적인 크기를 보여줍니다. 건조 당시 타이타닉은 놀라운 공학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고 기술자, 설계자, 작업자들은 모든 세부사항이 정확하도록 협력했습니다. 300만 파운드가 넘는 예산으로 건조자들은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00만 파운드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비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은 오늘날 약 3억 1천만 파운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배는 거대했습니다. 길이는 약 269m, 최대 폭은 28m였습니다. 선체 바닥에서 함교 꼭대기까지의 총 높이는 거의 32m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들만으로는 배의 엄청난 규모를 완전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들은 타이타닉을 그토록 유명하게 만든 장엄한 아름다움과 위풍당당한 크기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슬픈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탄생부터 비극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출항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 건의 사망 사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년간의 건조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8명의 작업자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912년 3월 31일 타이타닉은 공식적으로 취역했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경이로운 배에 가장 먼저 탑승하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 행사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천여항해. 2년 동안 사람들은 타이타닉의 완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배가 첫 항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구경꾼들과 기자들이 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타이타닉이 물에 떠 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배는 이미 1912년 4월 2일에 건조된 벨파스트를 떠나 사우샘프턴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이 첫 항해에는 당시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인물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승객을 수송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미국 뉴욕시까지의 여정은 전 세계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정된 항로는 사우샘프턴에서 프랑스 셰르브르, 그리고 아일랜드 퀸스타운을 거쳐 뉴욕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향 경로는 뉴욕에서 영국 플리머스, 셰르브르를 거쳐 다시 사우샘프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타이타닉이 출항을 준비할 당시 석탄 파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의 동력으로 사용된 석탄은 화이트 스타 라인사의 다른 선박들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파업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끝났지만 새로운 석탄을 공급받을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배의 승객 증명서에 따르면 최대 3,547명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원에는 1등석 승객 955명, 2등석 승객 5번 유쇼의 14명, 3등석 승객 올란첸 13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배는 구보스 34명의 장교와 승무원들에 의해 운항되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훗날 최대한 많은 승객이 재난에서 살아남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타이타닉이 항구를 떠나려 할 때 항해를 지연시켜 어쩌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났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근처에 정박해 있던 또 다른 배인 SS 뉴요코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SS 뉴요코는 밧줄이 풀리면서 타이타닉 쪽으로 위험하게 쏠렸습니다. 수천 명의 흥분한 구경꾼들은 충돌을 우려하며 놀라서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승무원들이 상황을 잘 수습했고 타이타닉은 곧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후 일부 사람들은 이 아찔했던 사고가 미래의 불행에 대한 경고였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날 타이타닉이 출항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천여항의 사진들은 타이타닉의 거대한 규모와 엄청난 인기를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들은 우리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양 재난 직전의 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타이타닉이 출항할 때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탄 저장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선체 내부의 화재. 타이타닉은 첫 항해를 시작했을 때 이미 불이 붙은 상태였습니다. 배가 출항하기 열흘 전부터 거대한 석탄 저장고 중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타고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타이타닉 침몰에서 이 화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한 사진에는 선체에 선명한 화재 손상이 보여 배가 항해 전부터 안전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침몰 후 공식 조사 보고서도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작업자들은 며칠 동안 갑판 아래에서 석탄 화재와 싸웠지만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배의 주요 구조물에 손상을 입힌 것은 분명합니다. 화재가 직접적인 침몰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취약성은 재난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을 연구하는 세난몰란이라는 언론인은 영국의 한 다락방에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배의 측면에 약 9m 길이의 눈에 띄는 검은 자국이 보입니다. 이 자국은 화재의 열기로 인해 금속이 약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약해진 부분은 빙산이 배를 들이받은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이 정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화재로 배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왜 위험한 화재를 알고도 배의 출항을 허가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했거나 승객의 안전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부 사항은 침몰이 항해 시작 전부터 존재했던 여러 문제들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련의 개별적인 문제들이 잘못된 시점에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이 조합은 역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중 하나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 침몰에 관해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정보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빙산. 가계. 빙산은 타이타닉 이야기의 핵심 부분으로 배를 차가운 대서양 속으로 빠르게 침몰시켰습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은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그 지역에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리던 배조차 침몰시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빙산이 많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빙산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빙산이 그린란드 서해안의 야콥스하븐 빙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이 빙산은 아마도 1910년이나 1911년에 빙에서 떨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 후 서그린란드 해류를 타고 북쪽으로 떠다녔습니다.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과 그의 선원들이 뉴욕으로 항해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 해에 해빙이 유난히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또한 평소보다 더 남쪽으로 표류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또한 그 지역의 다른 선박들로부터 여러 차례 무선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전방에 위험한 유빙지대와 빙산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4월 12일 프랑스 선박 투레노로부터 왔습니다. 배가 나중에 침몰한 바로 그 지역에 두꺼운 해빙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월 13일 타이타닉은 증기선 SS 레퍼해너코를 지나쳤습니다. 레퍼해너코는 얼음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선원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 당일 타이타닉은 얼음에 대한 여러 건의 보고를 더 받았지만 그들은 모든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날의 첫 보고는 카로니아호로부터 왔는데 빙산과 넓은 유빙 지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배에 자신감이 넘쳤던 스미스 선장은 그저 감사 메시지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선박 노르다모가 다량의 얼음에 대한 또 다른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스미스 선장은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걱정하는 기사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타이타닉은 위험한 빙산에 대한 경고를 계속 받았지만 이 모든 메시지는 묵살되었습니다. 결국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했습니다. 전체 5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이 이 재난으로 사망했습니다. 타이타닉이 충돌한 바로 그 빙산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사진이 존재합니다. 빌프 우드라는 선장이 SS 이토니아노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이틀 전 매우 크고 특이한 모양의 빙산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크기에 너무 감명받아 사진을 찍고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좌표는 타이타닉이 나중에 치명적인 충돌을 일으킨 위치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사진은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빙산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드 선장이 기록한 위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그의 사진이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해양 재난 중 하나의 원인이 된 빙산을 포착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건의 목격자 증언. 그날 밤 일어난 사건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는 1등석 승객이었던 워싱턴 다찌 박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박사는 구조선 카르파티아회 안전하게 승선한 후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가장 상세한 목격자 보고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찌 박사의 불안정한 필체는 그가 증언을 쓸 당시의 감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찌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유명한 의사이자 은행가, 정치인이었으며 아내 루스와 아들 워싱턴 다찌 주니어와 함께 첫 항해를 위해 사우샘프턴에서 타이타닉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문제는 오후 11시 40분경 배가 빙산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그와 그의 아내가 잠에서 깨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찌는 즉시 갑판으로 올라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위험이 없다는 말을 듣고 침실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불안함을 느껴 곧 정보를 얻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담당 승무원이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체 없이 다찌와 그의 가족은 우연 보트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쪽에서 두 번째로 진수된 3번 구명 보트에 아내와 아들을 위한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치 박사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사례들을 묘사했습니다. 핵심적인 예는 대부분의 구명 보트가 정원의 절반만 채운 채 진수되었고 더 많은 승객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성을 구명 보트에 태우기 전에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조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이 방침 또한 불필요한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끔찍한 비상사태에 대한 미숙한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5등 항해사 로우가 우연해서 또 다른 구명보트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다찌는 그 보트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트가 잔잔한 바다로 내려가는 동안 승객들은 응축기 펌프에 의해 배 옆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량의 물줄기 속으로 바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엄청난 수압은 구명보트를 침몰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을 본 남자들이 소리를 질렀고 다행히 위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박사의 증언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묘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아직 세부 사항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6번째, 타이타닉의 구명보트. 9일, 타이타닉의 마지막 순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배에서 대피시키기 위한 탈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명보트에 태워져 차갑고 어두운 밤바다로 내려졌습니다. 타이타닉에는 약 2,024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재난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승객을 태운 배에 구명보트가 20척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 20척 중 18척만이 성공적으로 진수되었고 대부분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는 너무 많은 사람의 무게로 구명보트가 부서질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이는 비극의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왜 대부분의 구명보트가 물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하러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보트 책임자들은 물에 빠진 희생자들에게 압도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침몰하는 배에 빨려 들어갈 것을 걱정하여 얼음물 속에서 죽어가는 무력한 승객들을 위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구명보트 이야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 부족의 의문을 제기하지만 사실 이 배는 당시의 안전 규정을 따랐습니다. 해상 규정에 따르면 타이타닉은 필수 수량의 구명보트를 실었으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안전법의 희생양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이트 스타 라인사가 배에 더 적은 수의 구명보트를 원했다는 사실의 발견이었습니다. 회사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보다 배의 외관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업자들은 사고 시 타이타닉이 훨씬 더 오랫동안 물에 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늦기 전에 인근 선박들이 거의 모든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타이타닉은 누구의 예상보다 더 빨리 침몰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부적절한 구명보트 문제는 천차만찬 500명 이상의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초래한 윤리적 결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7번째, 선체의 두 동강. 타이타닉 재난의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왜 배가 두 동강으로 쪼개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서지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빙산에 부딪힌 지 몇 분 만에 배는 이미 손상된 선체를 통해 엄청난 양의 물을 흡수했습니다. 피해는 석탄 저장고에서 꺼지지 않고 타던 불로 인해 악화되었는데 이 화재는 항해 전에 이미 선체의 해당 부분을 약화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빠른 침몰 속도는 모두에게 놀라움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층 갑판에 수많은 구획을 채워 침수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침몰하는 선박에 심각한 무게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타이타닉은 길이가 거의 270m에 달하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침수된 앞부분의 엄청난 무게는 이미 손상된 배 구조의 중앙 부분에 막대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충돌 후 2시간이 조금 넘은 새벽 2시 17분경 타이타닉의 선체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증기 엔진의 거대한 연통이었던 세 번째와 네 번째 굴뚝 사이에서 두 동강 났습니다. 선체의 이 부분은 다른 곳보다 더 약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그토록 극심한 압력을 견딜 수 없는 취성 천리벳의 사용이었습니다. 거의 무제한의 건조 예산을 가진 배에 왜 기준 미달의 자재가 사용되었나죠? 자체세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배가 두 동강 난 것이 침몰 속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사건은 재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존자들은 요란한 균열음이 물 위로 울려 퍼지는 것을 슬픔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의 마지막 부분이 1,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얼음 같은 대서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8번째,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 참사는 그날 밤 사건이 진행되면서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어디에 있었는가? 비극 당시 선장의 행동은 수년간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아직 확고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스미스 선장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직후 함교에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끔찍한 밤이 시작되자 노련한 선장은 4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명성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은 부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중요한 구명보트 훈련을 취소하고 그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훈련이 실시되었다면 승무원과 승객들은 재난에 더 잘 대비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타이타닉이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 일부 사람들은 선장이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한 이야기는 그가 물에서 아이를 구해 아기를 구명보트로 데려다주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보트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그는 배와 함께 남기를 선택하며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재난이 악화될 때 선장이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미스 선장은 그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할 때 선원들을 버렸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은 선장의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는 또한 그가 배와 함께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일부 특이한 주장들은 스미스 선장이 비극에서 탈출하여 남은 생을 은둔하며 살았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시신이 결코 수습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이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더하지만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타이타닉 재난에서 스미스 선장의 역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의될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비난받을 사람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역사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9번째, 타이타닉 고잔해의 발견. 타이타닉이 침몰한 직후 배를 찾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심해 난파선을 찾아낼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찾으려는 초기 노력은 실패했고 본격적인 탐사 임무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탐사는 마침내 1985년 8월 로버트 벨러드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팀은 알비 노르, 케이너라는 연구선을 사용했습니다. 이 배에서 그들은 아르고 에아르고라는 원격 카메라를 내렸고 이 카메라는 대서양 해저 거의 4,000m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카메라는 타이타닉 잔해의 첫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사진들은 배가 해저에서
두 개의 큰 조각으로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1912년 타이타닉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10번째, 난파선의 최초 실물, 크기 전체 모습. 타이타닉 이야기는 100년 넘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최근 한 심해 지도 제작 회사가 타이타닉의 최초 완전 디지털 스캔을 만들어내어 이 유명한 난파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1985년 9월 1일 발견된 이후 많은 탐험대가 이 잔해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크기와 깊은 위치 때문에 탐험가들이 배 전체를 지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 발전된 기술 덕분에 우리는 난파선의 완전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젤란 리미티드의 이 기술은 과학자들이 분리된 뱃머리와 선미 부분, 그리고 미우 8km에 달하는 파편지대를 포함하여 잔해 전체를 지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은 잔해의 정밀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보다 더 상세하게 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미지들은 배의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고 놀라운 세부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완료된 가장 큰 수중 스캔입니다. 46TB의 데이터, 71만 5천 장 이상의 이미지, 그리고 고화질 비디오를 포함하여 매우 많은 양의 정보를 생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모델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이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잔해의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이타닉 재난의 세부 사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